한겨울 조선시대 감옥인 전옥서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12월 한밤중 종각 서쪽 영풍문고자리 그곳에 자리했던 전옥서 안에서는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목에 무거운 나무칼을 찬 채 맨바닥에 웅크린 죄수들은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벽과 천장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은 거침없이 그들의 몸을 핥히고 지나갔고 얇은 옷 한 벌로 버티는 밤은 길고도 참담했습니다. 보일러도 연탄도 온돌조차 없던 이 공간에서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돈과 권력 그리고 서로의 체온만이 유일한 생존 수단이었던 조선 최악의 감옥 전옥서의 겨울을 하나씩 들여다보려 합니다. 조선 왕조실록 곳곳에는 전옥서 죄수 30여 명이 얼어 죽었다는 기록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1519년 중종 13년 겨우 동짓달 찬바람에 30여 명이 떼죽음을 당했다는 짧은 문장 뒤에는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채 사라진 수많은 목숨들이 숨어 있습니다. 실록을 넘기다 보면 겨울마다 되풀이되는 문장이 보입니다. 추위가 혹독하여 옥중에서 죽은 자가 많았다. 왕이 전옥서를 점검하게 하고 가벼운 죄수를 석방하였다. 이런 표현들은 여러 왕대의 겨울 기록 속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기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대체로 15세기부터 19세기 무렵까지 우리나라 겨울이 지금보다 전반적으로 더 춥고 길었던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한양의 겨울은 특히 더 날카롭게 다가왔습니다. 종각 일대를 둘러싼 북악과 인왕에서 밀려 내려오는 바람은 전옥서 옥사 안까지 거침없이 파고들었습니다. 전옥서는 현재 종로구 세종로 1가 부근 종각역 서쪽 영풍문고 자리에 있었습니다. 청사와 사령청 그리고 죄수를 가두는 옥사로 구성된 이곳은 남자 옥사 9칸과 여자 옥사 5칸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약 100명 정도의 수용 인원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어디까지나 건물 구조상의 설계일 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죄수들이 좁은 공간에 빼곡히 들어차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전옥서는 형조에서 추국할 중죄인은 물론이고 태형이나 장형 정도로 처리될 잡범들도 모두 수용하는 곳이었습니다. 본래 미결수를 처리하는 시설이라 죄인이 유형이나 도형을 선고받으면 각 지방의 감옥으로 이송되었지만 판결이 나기 전까지 이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구금된 죄수에게는 기본적으로 칼, 수갑, 착고 등의 형구를 채워놓게 되어 있었습니다. 세종 임금 때 전국 감옥에 표준 설계 지침이 마련되었습니다. 남녀가 수감될 옥을 별도로 짓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겨울용 한옥과 여름용 서옥을 따로 두어 죄수들이 병들지 않도록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870년대 전옥서의 서리로 근무했던 분의 증언에 따르면 전옥서의 옥사 일부는 판자로 바닥을 깐 여름용이었고 다른 곳은 겨울용 온돌방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감옥 사정이 이후 세종의 의지대로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조선 중기에 전옥서와 의금부 옥에서 남녀, 죄수에 대한 분리수용이 종종 지켜지지 않았고 설사 온돌이 설치되었다 치더라도 죄수들을 위해 겨울에 불을 지핀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추위와 전염병으로 옥사하는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겨울 전옥서의 풍경은 참혹했습니다. 한양의 어느 골목으로 시선을 내려보면 전옥서의 겨울 아침 풍경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옥사 안에는 아직 해가 뜨지 않았고 어둠 속에서 사람들의 신음소리만 작게 들려왔습니다. 온돌이 없는 마루 위에서 사람들은 이불도 없이 서로의 몸에 바짝 붙어 밤을 보냈습니다. 목에 채워진 나무칼은 무게만 10kg이 넘었습니다. 장형에 처해질 죄수는 8.4kg, 도형과 유형에 해당하는 죄수는 10.8kg, 사형수는 가장 무거운 13.2kg 무게의 칼을 각각 차야 했습니다. 이 무거운 나무를 목에 차고 있으면 내려다보거나 쳐다볼 수가 없었고
호흡조차 제대로 통하지 않았습니다. 잠깐이라도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칼이라는 물건은 옥조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그것을 쓰면 호흡이 통하지 않아서 잠깐이라도 사람이 견딜 수 없다. 차라리 죽이려면 죽일 것이지 칼을 씌우는 것은 옳지 못하다. 칼을 쓰게 되면 죄수에게는 삶과 죽음이 눈앞에 급박하고 옥졸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게 된다. 전옥서에 처음 들어온 신참 죄수에게는 가혹한 신고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옥졸과 고참 죄수들은 신참에게서 돈을 뜯어내는 일을 면실례 또는 해갈의 환골례라고 불렀습니다. 칼을 벗겨주는 대신에 옥졸과 고참 죄수가 돈을 뜯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칼을 풀어주고 따뜻한 자리를 내어주었지만 돈이 없으면 신참은 온갖 고문과 괴롭힘을 견뎌야 했습니다. 1783년 정조 7년에 황해도 해주 감옥에서 신참 죄수 박해득이 옥졸 최악재와 고참 죄수 이종봉의 괴롭힘 끝에 목뼈가 부러져 죽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박해득은 해주 감옥에 잡혀온 신참 죄수였는데 해주 감옥의 옥졸 최악재는 을에 해우듯이 박해득에게서 돈 50냥을 뜯으려 하였습니다. 박해득이 그의 말을 듣지 않자 살인사건에 연루되어 먼저 감옥에 들어온 고참죄수 이종봉을 시켜 박해득을 손봐주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옥졸 최악재의 사주를 받은 이종봉은 박해득을 잡아 감옥 담 아래에 세워 목에 칼을 채우고는 다시 칼끝을 두 발의 발등 위에 올려놓고 새끼줄로 칼판과 다리를 함께 묶었습니다. 곱사등 모양을 한 채로 옴짝달싹 못하던 박해득은 결국 썩은 나무가 넘어지듯이 담벼락에 부딪혀 그만 목뼈가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돈이 없는 신참에게는 오물을 들이붓거나 매달아 고문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옥졸은 스스로 신장이라고 불렀고 오래 묵은 죄수는 마왕이라 자칭하며 죄수들을 괴롭혔습니다. 특히 옥졸과 고참 죄수들이 신참 죄수들에게 자행한 고문과 횡포는 상상을 초월하였습니다. 정약용은 옥중에서 죄수가 겪는 5가지 큰 고통으로 형틀에 매이는 고통, 토색질 당하는 고통, 질병의 고통, 춥고 배고픈 고통, 오래 갇혀있는 고통을 꼽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겨울의 추위는 모든 고통을 한데 모아놓은 것 같았습니다. 전옥서의 겨울밤을 견디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칼잠 또는 초빈이라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온돌이 없는 마루에서 영하 20도의 혹한을 버티기 위해 죄수들은 서로 밀착해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몸과 몸을 최대한 가까이 붙이고 숨결까지 서로 나누어가며 밤을 견뎌냈습니다. 한 사람이 옆으로 누우면 그 옆에 또 다른 사람이 바짝 붙어 누웠습니다. 그렇게 서너 명씩 덩어리를 이루어 뭉쳐 있으면 적어도 등 쪽만은 조금 덜 얼었습니다. 그러나 칼잠에도 자리 배치가 있었습니다. 돈이 있는 죄수는 가운데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양쪽과 등 뒤에서 사람들의 체온이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돈이 없는 죄수는 바깥쪽 자리에 누워야 했습니다. 찬바람이 직접 닿는 그 자리에서는 밤새 몸을 떨어야 했습니다. 때로는 새벽까지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얼어 죽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사람들이 몸을 일으켜 세울 때 바깥쪽에 누워있던 누군가는 이미 차갑게 굳어 있었고 그 시신은 옥사 밖으로 끌려나가 아무렇게나 묻혔습니다. 전옥서에서 겨울을 나는 일은 곧 돈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칼을 풀 수 있었고 따뜻한 자리를 얻을 수 있었으며 사식을 받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칼을 찬 채로 며칠을 보내야 했고 바깥쪽 자리에서 얼어야 했으며 굶주림까지 견뎌야 했습니다. 조선시대 감옥에서는 백성들도 끼니 걱정하고 살 판국에 죄수들에게 제대로 된 음식이 공급될 리 만무했습니다. 따라서 옥바라지를 해줄 가족들이 없는 한 죄수들은 꼼짝없이 배를 골아야 했습니다. 1878년 당시 제6대 천주교 조선교구장이었던 리델 신부가
좌포도청에서 몇 달간 수감 생활을 했던 회고록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들창문 하나 없는 움막 같은 감옥에서 굶주림에 지쳐 잠잘 때 썩은 볏짚 베개를 뜯어서 씹곤 했다. 환기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좁아서 몸을 가눌 수도 없었고 헐벗은 상태에서 더위와 추위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겨울에 부녀자들이 추위를 막기 위해 착용했던 아얌조차 감옥 안 죄수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옥바라지가 절실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옥바라지란 감옥에 갇힌 죄수에게 옷과 음식 등을 대어주면서 보살피는 일을 말합니다. 가족들은 멀리서 한양까지 올라와 전옥서 근처에 방을 얻어 머물렀습니다. 비녀를 팔고 품을 팔아 조금이라도 돈을 마련해 옥졸에게 건네고 죄수의 식사와 옷을 챙겼습니다. 전문 브로커인 나방거가 이를 중개했습니다. 나방거는 옥바라지에 필요한 물건을 전달하고 옥졸과의 연결을 도왔으며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들은 아침마다 전옥서 앞에 나와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혹시라도 안에서 아들의 소식이라도 들을 수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위해 따뜻한 국을 끓여 옥졸에게 건넸습니다. 옥졸이 남편에게 전해주리라는 보장은 없었지만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들은 딸을 위해 헌 이불이라도 구해보내려 했습니다. 형제들은 동생을 위해 돈을 꾸러 이곳저곳을 뛰어다녔습니다. 옥바라지를 하는 가족들이 머무는 곳이 생겨났습니다. 훗날 서대문 형무소 근처에 옥바라지 골목이라 불리는 곳이 생긴 것처럼 전옥서 근처에도 가족들이 모여 사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좁은 방 하나에 여러 가족이 함께 지내며 서로의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누구네 아들은 오늘 칼을 풀었다더라. 누구네 남편은 어제 형조에 끌려갔다더라. 그런 소식들이 골목을 오갔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나 옥바라지를 할 가족조차 없는 이들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집 없이 떠돌던 거지. 객지에서 돌아오지 못한 행인, 하루 벌어 하루를 살던 사람들은 전옥서에 갇히면 그대로 죽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이들은 하나둘 얼어 죽거나 굶어 죽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기록 속에서 얼어 죽은 자라는 짧은 표현으로만 남았습니다. 실록에는 동사자가 많았다는 보고가 되풀이되지만 그 기록의 바깥에서는 끝까지 서로를 살리려 했던 손길들이 수없이 오갔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자신의 마지막 비녀까지 팔았고 어떤 아내는 남편을 위해 품팔이를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전옥서 안의 비위생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환기가 안 되는 밀폐 공간에 온물이 방치되어 장티푸스 등 전염병이 들끓었습니다. 이와 벼룩이 득실거렸고 사람들은 몸을 긁느라 밤을 지새웠습니다. 전염병은 옥중에서 연병이라 불렸는데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죄수들이 속절없이 쓰러져 갔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도 한 달에 머리 감기 한 번이 허락된 것이 전부였는데 이마저도 세종 임금의 배려 때문에 가능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물조차 제대로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위생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몸에서 나는 악취와 오물 냄새, 썩은 음식 냄새가 뒤섞여 옥사 안 공기는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창문을 열 수도 없었습니다. 겨울 찬바람이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수들은 악취를 견디는 것과 추위를 견디는 것 사이에서 매일 선택해야 했습니다. 대부분은 악취를 택했습니다. 추위는 죽음으로 이어지지만 악취는 그래도 살 수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염병이 돌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한번 기침을 시작한 사람은 며칠 안에 온몸에 열이 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옥졸들도 전염병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린 죄수는 다른 죄수들과 격리시켰습니다. 격리란 것도 별것이 아니었습니다. 옥사 한쪽 구석에 몰아넣고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구석에서 죄수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가끔 누군가 회복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며칠 안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시신은 밤중에 옥사 밖으로 끌려나갔고 아침이 되면 그 자리에는 다른 죄수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지암 선생은 죄수들에게 집신 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재물에 욕심이 없어 평생 가난한 생활을 하였고 항상 베옷과 집신을 신었던 이지암은 의학, 복서, 천문, 지리, 음양 등의 통달한 기인이었습니다. 선조 때 뛰어난 행실로 벼슬에 올라 포천 현감을 거쳐 아산 현감을 지냈습니다. 그는 백성 구휼에 힘썼고 죄수들의 고통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지암은 죄수들에게 집신을 짜서 팔면 스스로 수익을 내고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죄수들은 그의 가르침을 따라 집신을 짰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솜씨가 늘었습니다. 완성된 집신은 옥조를 통해 밖으로 팔려나갔고 그 돈으로 죄수들은 조금이나마 사식을 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칼을 푸는데 쓸 돈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집신 짜는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죽음만 기다려야 하는 곳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삶의 의지였습니다. 손을 움직이고 무언가를 완성하는 동안 죄수들은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겨울밤 옥사 안에서 죄수들은 짚을 꼬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출소하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가족들을 어떻게 만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추위를 조금이나마 잊게 해주었습니다. 서로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집신 한 켤레 한 켤레가 내일을 향한 작은 발걸음이었습니다. 때로는 옥졸들도 이 모습을 보고 조금은 누그러졌습니다. 완전히 절망한 죄수보다는 희망을 품은 죄수가 다루기 쉬웠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아무튼 집신 짜는 일은 묵인되었습니다. 사형이 집행되는 날도 돈이 필요했습니다. 사형 집행인인 망나니에게조차 고통 없이 죽기 위해서는 뇌물을 줘야 했습니다. 칼로 목을 베는 참수형에서 망나니의 솜씨에 따라 한 번에 깨끗이 목이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번 칼을 휘둘러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돈을 받은 망나니는 칼을 잘 갈아 한 번에 끝냈지만 돈이 없으면 무딘 칼로 여러 차례 내리쳐야 했습니다.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죽음 앞에서조차 돈이 지배하는 냉혹한 자본주의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전옥서에서 겨울을 견디고 마침내 출소하는 날이 오면 사람들은 하얀 두부를 먹었습니다. 두부는 희고 깨끗했습니다. 전옥서 안의 어둠과 오물, 추위와 고통을 모두 씻어내는 듯한 하얀 음식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출소한 이를 맞이하며 따뜻한 두부를 내놓았습니다. 그 부드러운 맛과 함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살아서 다시 만난 것에 대한 감사와 지나간 고통에 대한 회한이 한데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출소한 이는 두부를 한 입 베어 물며 새 삶을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겠다고, 가족들을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바르게 살겠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가 출소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옥사 안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의 시신은 성박 공동묘지에 아무렇게나 묻혔고 이름조차 새겨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그 무덤을 찾아 울었지만 어느 것이 자신의 가족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무덤 앞에 앉아 통곡할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이들은 있었습니다. 칼잠을 자며 서로의 체온을 나누고 집신을 짜며 희망을 품고 가족의 옥바라지를 받으며 버틴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옥서를 나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떤 이는 바르게 살았고 어떤 이는 또다시 죄를 지었지만 적어도 그 겨울을 살아남았다는 사실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전옥서의 겨울은 그렇게 매해 반복되었습니다. 눈이 내리면 옥사 안 죄수들은 서로를 부여잡고 밤을 견뎠고 아침이 오면 살아남은 이들은 또다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왕은 때때로 사람을 보내어 전옥서를 점검하게 했습니다. 추위가 심한데 백성들의 살림은 어떠한가? 짧은 한 줄이지만 그 뒤에는 굶주리고 헐벗은 몸으로 겨울을 나는 수많은 얼굴들이 겹쳐집니다. 나라에서 창고를 열어 곡식을 풀어 죽을 쑤게 하라는 명이 내려가고 각 고을 수령들에게는 얼어 죽는 백성을 줄이기 위한 조처가 재촉되었습니다. 겨울이 오면 죄가 가벼운 죄수를 석방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숙종 29년 1703년 12월 4일 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승지를 보내 전옥서를 점검하게 하고 죄질이 가벼운 죄수들을 석방했는데 대안이기 때문이다. 이제 한겨울을 당해 일기가 매우 찬데 오랫동안 옥에 갇힌 자가 비명에 목숨을 잃을까 염려된다. 겨울철에 죄인을 석방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은 제왕의 당연한 일로서 세조 때에도 또한 행했다는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왕의 배려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전옥서의 구조적 문제, 옥졸들의 부패, 옥바라지를 할 형편이 안 되는 죄수들의 비참함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겨울마다 동사자가 발생했다는 기록은 조선 후기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전옥서의 혹독한 기록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 선조들의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밤을 견디고 집신을 짜며 희망을 품고 가족들은 빈혈을 팔아서라도 옥바라지를 이어갔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살고자 하는 의지였습니다. 이승의 지옥이라 불렸던 전옥서에서도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지배하는 인권, 추위와 굶주림, 전염병과 비위생 속에서도 사람들은 서로를 부여잡고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추운 계절에 함께 조선의 전옥서를 돌아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